자, 계속해서 이제 시장은 크게 두 번째 주제가 될 텐데요. 자, 지대이론,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론, 그 다음에 상업지, 입지, 상권에 관한 이론까지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대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거의 100% 한 문제에 구성되는 내용이고요. 내용 자체가 되게 간단하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파트가 지대이론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지대이론이라고 하는 게 소위 이름하여 자, 농경지 어떤 지대라고 하는 개념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셜의 준지대이론이라는 개념도 나오게 될 테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 알론소 입찰 지대이론 같은 거, 페이그 등에 있어서의 마찰 비용 이론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전체를 묶어서 보통 한 문제를 구성을 할 테고 그 중에서 주로 중심이 되는 것은 농경지 지대 이론하고요. 또는 마셜의 준지대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자, 지대 이론 중에서 먼저 지대 개념부터 볼까요? 임대를 쓰겠습니다. 토지 사용료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지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지 지대라고 하는 거. 자, 왜 이 토지의 임차, 농경지를 임차하는 사람이 자,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소위 리카도라는 학자가 문제가 주장했던 이론이 바로 차액지대설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액지대설. 그래서 자, 이 차액지대설의 차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리카도라는 학자에 따르게 되면 지대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원인 첫 번째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비옥도의 차이, 그리고 세 번째 수학 체감의 법칙, 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리카도 학자는 영국에서 자, 이렇게 갑니다. 영국에서 이 토지 소유자가 있고 수많은 농경지가 있을 텐데 모든 농경지에 대해서 농사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특정한 농경지에서만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수많은 토지 중에서 저 토지에서만 농사를 짓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바로 비옥도라고 하는 데서 키워드를 잡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토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수확량이 많이 나온 토지를 고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옥한 토지를 일단 찾아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비옥한 토지라는 게 세상에 무조건 무한대로 깔려있는 게 아니죠. 게다가 비옥한 토지를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비옥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비옥한 토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좀 더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찾아내는 게 임자,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러면 그런 토지가 만약에 있다라면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어떻다?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수학 차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토지가 100평이 있다 하십시다. 이 100평에 한 사람이 농사 지을 때 보다 두 사람이 농사 지을 때 확률상 수확량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근데 두 사람이 농사 지을 때부터 네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량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냐. 좀 극단적으로 한 사람이 농사 지을 때보다 100명이 농사를 짓게 되면 그게 100배 수확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보면 결국은 사람 머릿수를 갖고 수확량을 계산해내기는 어렵죠. 노동을 한 사람의 머릿수를 갖고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 비옥한 토지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견한 그 토지가 비옥한 토지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이 차임, 임대를 지급하고 임차인이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게 바로 지대라는 것이 발생하는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지대라고 하는 것, 그럼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게 될 것이냐.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자, 임차인의 입장에서 하나 파악을 할 테고 또 하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대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지대라고 하는 것은 차익이다라고 하는 개념. 이게 이제 뭔 소리냐. 한계지라고 하는 것과 비옥한 토지의 생산성의 차액만큼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한계지라는 토지는 뭐냐면 비옥도 자 투입한 비용 대비 남는 수확량이 없는 것. 만약에
100만 원 투자했는데 그래서 1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 수확량 자체가 1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토지를 가리켜서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는 개념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옥한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한계지와 지금 내가 경작하고자 하는 그 토지의 비옥도의 차액만큼을 누구한테? 지주에게 지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소위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차액지대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임대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서 지대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키워드부터 갑니다. 그래서 경제적 잉여 또는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가볼까요? 이건 영국의 사례인데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인구가 만약에 10만 명 정도였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만 명이 먹기 위해서는 만약에 1000평의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근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인구가 증가가 되겠죠. 먹고 살만하니까 애도 많고 등등등 인구가 증가됩니다. 인구가 증가되는 보니까 런던 인구가 20만 명이 됐다 하십시다. 그럼 기존에 1000평 갖고는 다 수확량, 이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다 경작지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1000평 농사 지을 때는 지대를 받지 못했던 토지 소유자가 산업구조,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혁명에 따라서 인구가 증대가 되고 인구가 증대가 되니까 만약에 2000평이 필요하다고 하면 던져보자고요. 그러면 기존의 1000평 말고 나머지 추가 1000평의 경우에는 기존의 차임을 임대를 받지 못했던 땅인데 사회구조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누가 차임을 주면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더라. 그래서 지주에게 있어서 바로 임대료, 차임, 지대라고 하는 것은 불로소득 또는 경제적 잉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한계지와 지금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비옥한 토지 간의 생산성의 차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대에 해당되게 될 것이고 지주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불로소득 또는 경제적 잉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는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실 때는 차액지대설, 리카도 학자 이름, 그 다음에 학설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차액과 경제적 잉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드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따르게 되면은 일정한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상 남의 땅을 쓰는데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생산성이 작다 할지라도 굳이 그 땅을 쓰고 싶으면 어떻다? 이때는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어떻다? 규명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합시다. 앞에 지대 결정 요인으로서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비옥도의 차이, 그리고 수확 체감의 법칙 이런 이유 등 때문에 결국은 토지 소유자, 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옥한 토지를 쫓아다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비옥한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일정한 비용, 소위 지대를 지불하더라도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게 남는 장사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운이 좋아서 금수저인 거죠. 우연히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돈을 받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한계돼서 사실상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제 튀는 이런 학자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튀네 이런 식으로 띄어서 외우셔야 돼. 이게 수십 번은 보는 게 아니니까 볼 때마다 학설하고 학자 이름이 막 헷갈려. 위치가 겁나 튀네 해서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바로 튀는 이런 학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지대설, 튀는 이라는 학자의 주장이 될 테고요. 이 사람은 지금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일단 승계를 합니다. 나도 인정해.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비옥도의 차이, 그리고 또 하나 수학 착용의 법칙 이런 것들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한테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한테? 지주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잉여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다 좋단 말이야. 인정한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같은 비옥도라고 할지라도 A란 토지와 B란 토지에 자 수확량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더라? 지대가 다른 경우를 발견했다.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튀넨이라고 하는 학자는 중심지, 자 생산지에서 자 도심 시장까지 거리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도심지에 가까운 토지다 그러면 같은 비옥도가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지대를 지불을 해야 되고 도심지에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다라고 그런 토지다라고 하면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더 낮은 지대를 지불하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지대라고 하는 것은 곡물의 생산지부터 시장까지의 수송비의 절약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평가받기를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라고요? 자, 지대 발생 원인으로 위치도 제시하였다. 예, 끝났어요. 더 이상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수험생들 소화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봐야겠고요. 세 번째 이슈 삼게 될 것이 자, 바로 막절. 자, 막절해서 막절. 아까 위치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막절해서 막절 아니고 막절입니다. 막세 절대 지대설이라고 용어 학자 이름하고 학설 이름을 외우셔야 된다고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막세 독점 지대설 막 미쳐버리는 거야. 독점 지대설이 뭔지 아니요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 막세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자, 막스라는 학자는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그런 학자이지요. 모든 사소유에서 사회적 모순이 발생되게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되게 되면은 이런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렇게 주장을 했던 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막스 절대 지대설 이 사람은 바로 왜 지대를 내가 저 사람 땅을 쓸 때 왜 저 사람에게 지대를 지불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원인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소유 그 자체에서 바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받는 이유는 그 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라는 개념에서 지대 발생 원인을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가 뭐라고요?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막 절대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리카드의 책 지대설의 경우에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규명하지 못한 그런 단점이 문제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계지 어떤 토지가 됐든 간에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 바로 소유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해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파트를 가실 때는 이게 외국 이름이고 또 학설 이름이다 보니까 키워드 잡아주셔야 돼. 리카드의 책 지대설, 그 다음에 위치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막절해서 막스의 절대 지대설에서 자,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오히려 실수하시는 부분 이외에도 뭐 파레토 지대라든가 독점 지대설 등 나오는데 일단 시험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리카드의 책 지대설이라는 개념, 위치 지대설은 튀넨, 그 다음에 절대 지대설은 막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농경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대한 어떤 학설들의 내용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근데 마셜이라는 학자가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셜이라는 학자는요, 되게 당황을 해버립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자, 리카도가 또는 튀넨이 또는 막스가 할 얘기 다 해버린 거야.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볼까 해서 계속 고민을 한 끝에 자, 지대가 아니긴 아닌데 지대처럼 보이는 게 있더라. 그걸 이름하여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준지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는 토지의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앞에서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리카드 책 지대설이 되든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 되든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 됐든 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발생하는 거, 영구히 발생하는 소득이 소위 지대라는 개념인데 비해서 이 마셜이라는 학자의 준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외에 고정 생산 요소 등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을 가리켜서 준지대. 얘가 지대는 아닌데 지대처럼 꾸준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준지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할 수 있는 게 인간이 만든 기계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창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창고 같은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바로 그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만든 기계도 그렇고요. 창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토지의 영속성에 비하면 어느 순간 소멸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영구히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라는 개념. 이걸 우리가 준지대에서 일단 준지대는 세 가지 마셜이라고 하는 거. 자, 마셜 이름, 학자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일시적 소득. 이걸로 사실상 끝나요. 나머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던 적도 있는데 마셜 일시적 소득이라는 개념은 정확히 캐치를 해내게 되면은 자, 준지대라는 용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마셜이라는 학자는 자, 바로 토지 외 고정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파레토 지대로 정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파레토 지대는 뭔지 모르겠고요. 최소한 마셜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학설은 뭐라고요? 준지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작다는 얘기들인데 도시지대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짓고 농경지지대, 농사 지을 때 사람이 만든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때 드는 일시적 비용, 이걸 준지대라는 개념이 있었고 도시지대라고 하는 사실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헤이그라고 하는 사람은 마찰 비용 이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마찰 비용은요, 교통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토지 차인이 내는 지대,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이걸 마찰 비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마찰 비용은 임대료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 두 개 값이다. 그래서 이 마찰 비용 이론의 논리 전제는 뭐냐면 아까 친인의 위치 지대설과 같은 맥락입니다. 도심지에서 가까워질수록 어떻다고요? 수송비는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도심지에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늘어나게 된다. 이걸 표현 자체를 교통비라는 것, 수송비 대신에 교통비,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게 교통비, 물건을 싣고 다니는 게 수송비,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마찰 비용이라고 하는 거, 교통비와 자, 지대 두 개 합한 값이다. 그럼 지대는 마찰 비용에서 뭐를 뺀 값,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인데 따져 물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시험 지문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 패스, 이거 별로 안 중에 이렇게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드물게 답이 됐던 주제가 바로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 자, 우리 앞에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특성 등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서는 가격이 결정되는 기구이다 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그 가격을 결정하면서 가장 높은 비용을 제출한 사람이, 제공하는 사람이 토지의 이용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도시 지역, 도시 외곽 지역의 지대 결정에 그대로 이제 대입한 것이 알론소라는 학자인데, 말 그대로요. 입찰이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면 경매 이런 데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경매라고 하는 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그 물건의 사용 권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입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토지된 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이것을 지대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토지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 명의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여러 사람들이 입찰한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갖고 최소 지불 용액, 이렇게 말장난에서 과거에 출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대 이론은 거의 출제 이슈가 아니고요. 대부분이 농경지 지대 이론하고 준지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데 100% 한 문제 구성한 영역이 지대 이론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키워드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게 리카르도의 차익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자, 바로 비옥한 토지 희소성, 비옥도의 차익, 수학 체감의 법칙 등등등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자, 임차인에게 있어 지대라고 하는 것은 한계지와의 생산성의 차익에 해당이 된다. 임대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잉여 혹은 불로소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위치 튀네라고 해서 위치 튀네, 튀네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바로 위치도 지대 발생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바로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함을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 마셜 준지대 키워드 일시적 소득, 마셜 준지대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마셜의 준지대 일시적 소득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외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따르게 되면 최대 지불 용액이라는 정도만 이슈해서 거의 대부분 앞에서 마셜 아니면은 바로 농경지 시대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검토하게 될 게 도시의 공간 구조론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세 가지 학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학설의 공통적인 속성은 뭐냐면 결국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것, 도시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원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통 두 가지가 주로 어떻다? 도시의 어떤 형성의 원인이 된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심원 이론 버제스라고 하는 거, 도시는 동심원처럼 생겼어 라고 주장했던 학자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런 게 어렵다니까 리카드의 차액 지대설, 앞에서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막스의 절대 지대설, 마셜의 준지대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 이름을 줄줄줄 깰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할 때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제스라는 사람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동심원 형태로 발전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호이트라는 학자는 도시는 선을 중심으로 발달돼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해리스 울만 학자 이름 두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앞에서 논의했던 동심원 이론이 됐든 또는 호이트의 선은 이론이 됐든 핵심 도심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전제에서 그걸 전제로 설명한 데 비해서 해리스 울만이라는 학자는 도시는 하나의 핵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 사람도 결국은 소득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들이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동심원 버제스는 가장 기본이야. 학자 이름은 가장 기본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 공간 구조는 침입과 경쟁과 선의 등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해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영구 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걸 다 뒤에 엎게 되면 이게 침입이 될 테고, 그럼 이제 쫓겨나는 사람들은 천의가 될 것이고, 근데 용어가 천의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점이지대, 천이대 이거랑 연계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이 딱 된 상태를 보니까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 형태로 가장 중심 업무지구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점이지대, 천이지대가 있고, 세 번째가 저소득층 주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뒤쪽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존재하는 땅이 뭐가 된다? 점이지대, 천이지대. 점이지대, 천이지대는 천민 사는 동네 또는 이동할 수 있는 토지, 가장 저소득층에 입지하는 지역이 뭐가 된다? 점이지대, 천이지대 해서 용어 키워드로 가셔야 돼. 점이, 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는 섹터가 뭐가 된다? 점이지대, 천이지대. 그래서 뒤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이 점이지대, 천이지대라고 하는 것은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앞으로 빈민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뒤에 중산층 이런 것들을 갖고 낼 짬이 없어. 집은 한 개, 두 개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점이지대, 천이지대, 버제스, 동심원 이론. 버제스 동심원 이론 두 번째 동심원이 뭐가 된다? 점이지대, 천이지대. 중심 업무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지만은 여긴 절대 고소득층이 아니라 저소득층, 빈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점이지대, 천이지대로 본다. 뒤쪽 얘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고 그저 점이지대, 천이지대는 용어 자체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개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선,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도시는 교통망을 중심으로 다 발달되게 된다. 그래서 교통망의 축에는 고소득층이 입지하게 될 것이고 교통망의 외곽, 반대 축이 아닌 나쁜 지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 입지하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이트의 선형이론, 심지어 호이트 선형이론, 호이트 교통망 하면 바로 선형이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 1분은 한 문제 풀어야 되거든. 읽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짝짝짝짝 찍어가. 이런 것들은 진짜 10초 안에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도시 공간은 교통망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고 소득에 따라서 주거 공간이 결정되게 된다. 사실은 버젯의 동심원 이론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가장 중심원 무지고 있고 그 옆에 서민지대, 천지대, 뭐 저소득층, 중산층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 결국 소득하고 뭐라고요? 교통망 이런 거에 따라서 도시는 어차피 구성이 되는데 따로 이 사람은 교통망에 따라 성장하고 소득에 따라서 주거 공간이 결정된다. 그래서 고급주택은 어디에 교통망의 축에 입지하게 될 것이고 하급주택은 교통망의 반대편에 입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예, 이 정도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개념. 자, 그래서 지금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됐든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 됐든 공통적인 요소는 얘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도시는 하나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게 논의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거 해리스 울만이라는 학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도시는 여러 개 핵심으로 구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자 해리스 울만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었지요. 그래서 29회 때 이게 답이 됐던 주제인데 자 요거 이제 다핵심이라는 건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을 보게 되는 유흥가 밀집 지역, 또 공연 같은 거, 예술 같은 것들이 활성화된 지역, 또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출판, 인쇄 관련 시설이 밀집한 지역, 이런 식의 또 고급 주택이 밀집한 지역, 그때 뭐 한남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고급 주택가라고 하는데 성북동 이런 데 고급 주택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는 그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개 핵심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자 보게 되면 이런 식이죠. 상호 편익 가져두는 동종의 활동은 지대지불 능력 그리고 자 집적 이익 때문에 특정 지역에 모여서 입지한다. 그래서 거기 예시했던 것이 공업이라든가 소매라든가 또는 이제 고급 주택 등이 29회 시험, 28회 시험에서 예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급 주택, 비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형편 비슷한 사람끼리 있어야 서로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핵심을 이루게 될 것이고 소매, 남대문 시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뛰어서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몰려있으면 서로 장사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공업지도 마찬가지죠. 공업 관련해서 무슨 공단들 쫙 몰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서로 뭉치면 서로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집적 지향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뭉치는 사람들은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야. 해서 지대지불 능력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 정도가 핵심. 자, 여러 개 핵심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집적 지향성. 이에 비해서 자, 같은 얘기인데요. 비양립성,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성질. 해서 상호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종 활동은 서로 떨어질 수 있지 않다.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 지금 주택, 고급 주택과 서로 뭉쳐서 입지한다. 서로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공업지도 서로 뭉쳐서 입지한다. 근데 어떤 지역에 공업하고 고급주택이 같이 입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공업하고 고급주택은 서로 매칭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주택지는 고급주택지대로 뭉치게 될 것이고 그럼 공업지는 또 다른 곳에서 따로 뭉치게 된다. 상업지는 또 소매하는 시장은 또 따로 뭉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지적 지향성 그다음에 비양립성 이런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에는 여러 개 핵심이 발생하게 되더라. 이걸
해리스 울만 이런 학자는 다 핵심 이론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버짓의 동심원 이론이라든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좀 단순한 주제이고요. 이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좀 다른 관점에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론도 거의 한 문제. 그래서 보통 도시공간 구조론하고 지대론을 묶어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올해처럼 지대이론 따로 도시공간 구조론 따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상권 얘기 마저 가겠습니다.